이렇게 떠나면 평양에 있는 당신들 부모님은 수용소에 끌려갈 거요. 카라카스의 저녁 식탁에서 강민철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저를 들던 아내 서영이의 손이 공중에 정지했고 고등학생 딸 수진이는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중학생 아들 현우는 밥그릇을 든 채 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베네수엘라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망명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를 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들, 제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 모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는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던 그가 평양 간부 집안 출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무엇이 그를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요? 그리고 식탁에 앉은 4명의 가족은 이 순간 이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라는 직함을 단 지 벌써 10년째였고 45의 나이는 외교관으로서 가장 원숙한 시기였지만 요즘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카라카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를 걸어 숙소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꺼내야 할 말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숙제를 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강민철은 이 평화가 오늘 밤 이후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영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사관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소. 강민철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그는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와 만나 또다시 불법 무기거래 중개권을 논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범죄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해 왔지만 더 이상 그 말로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영희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는 이곳 카라카스에서도 여전히 고향의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수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이야기나 뉴스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지만 오늘 강민철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현우가 말을 꺼내려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철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을 눈치챈 영희도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남편을 살폈습니다.
수진이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민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의 조심스러운 눈빛, 수진이의 호기심 어린 표정, 현우의 순진한 얼굴. 그는 이들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수저를 멈추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고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으십니까? 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강민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아시오? 불법 무기 거래를 중개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범죄자들과 손을 잡았소. 이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이건 범죄요. 그래도 그렇지 망명이라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 부모님, 제 부모님, 친척들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강민철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망명자의 가족이 어떤 운명을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쩌겠소? 강민철이 수진이와 현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년이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평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소? 당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하고 결혼 상대도 당에서 허락한 사람만 만나야 하고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하오. 현우도 마찬가지요. 아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준비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돈을 모았고 미국 대사관과도 이미 접촉했소. 그쪽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영희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국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혼자 다 결정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물, 아이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만이라도. 강민철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숙소 안에 울렸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가야 돼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날 밤 강민철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카라카스의 밤거리가 보였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강민철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의 뒷모습만 보았고 저녁에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드세요. 먼저 쉬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부모 사이의 냉랭한 공기를 감지하고 되도록 조용히 지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사라졌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사관 업무를 보는 틈틈이 조용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카라카스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과 만났고 퇴근 후에는 시내 외곽의 낡은 인쇄소를 찾아가 위조 여권 제작자를 접촉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비자금을 조금씩 빼내어 해외 계좌로 이체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스위스 은행에도 소액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철이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고 수진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강민철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 화면을 내렸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문을 닫고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민철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청년과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둘은 카라카스의 유명한 공원에서 웃고 있었고 청년의 손이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예요. 제 남자친구. 강민철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남자친구를 사귈 나이가 되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아시니? 아니요. 엄마한테 말하면 당장 헤어지라고 하실 거예요. 북한 사람이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빠도 아시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 저 카를로스 정말 좋아해요. 평양 돌아가면 다신 못 만나요. 강민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망명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근데 평양 돌아가면 저도 당에서 정해준 남자랑 결혼해야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민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를 믿어줄 수 있겠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날 밤 부녀는 조용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아버지의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고 강민철은 딸의 존재가 이 어려운 결정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민철이 대사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서랍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늘 정리해두던 순서와 달랐습니다. 펜 몇 자루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달력의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강민철은 가만히 서랍을 살폈습니다. 혹시 몰래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박철수의 태도 변하였습니다. 39의 대사관 서기관인 박철수는 강민철보다 6살 어렸지만 둘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점심도 자주 함께 먹었고 가끔 퇴근 후 카페에 앉아 북한 정치 상황에 대해 조심스레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철수는 강민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점심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철은 복도에서 박철수와 마주쳤습니다. 철수야, 요즘 왜 그러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박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그냥 요즘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나?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요즘 본부에서 사람들 내려왔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강민철은 그 자리에 서서 박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파견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조사하기 위해 아니면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민철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평온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노트북을 열어 미국 대사관 담당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강민철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저 멀리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것일까요? 서랍을 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철수는 왜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걸까요? 그리고 보위부 요원들이 정말 내려왔다면 그들의 목표는 누구일까요? 강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내일 당장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강민철은 오후 3시쯤 갑자기 두통을 느꼈습니다. 대사관 업무 중에도 머리가 지끈거려서 서류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조퇴를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찍 숙소로 향했습니다. 카라카스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고 택시 안에서도 그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대사관 담당자는 아직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고 박철수는 여전히 그를 피하고 있었고 집안의 냉랭한 공기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희가 장을 보러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현관에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도 조용했고 부엌에도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듯한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강민철은 넥타이를 풀며 복도를 따라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영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민철의 책상 앞에 서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숨을 죽이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영희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고 강민철의 개인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금고 문짝이 열린 채로 있고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영희가 되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언제 오든 상관없지 않소? 내 서재에서 내 금고를 뒤지고 있는 당신이 먼저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USB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내게 주시오. 이건 내가 당신 걱정돼서 확인하려던 거예요. 당신 요즘 이상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들여다보고 전화 통화할 때도 숨어서 하고 그렇다고 남편의 개인 금고를 마음대로 여는 게 정상이요?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소? 강민철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당신 비밀번호는 늘 그거였어요. 우리 결혼한 날짜. 강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전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영희의 손에서 USB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요? 당신 컴퓨터에서 복사한 거예요. 당신이 미국 대사관이랑 주고받은 이메일들. 강민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지난 2달간 미국 대사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망명 절차에 대한 질문, 가족 동반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목록, 그리고 탈출 예상 일정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컴퓨터를 해킹했단 말이오?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연함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강민철은 그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음이 지금만큼 낯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작정이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대사관에 보고할 거요? 평양에 알릴 거요? 영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소? 언제부터요? 당신이 이상해진 지 한 달쯤 됐어요. 밤에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있고 전화 올 때마다 나를 피해서 받고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아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강민철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겠소? 나를 보위부에 넘길 거요?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당장 신고해야 맞아요. 당신이 망명하는 순간 그분들은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시다 돌아가실 거예요. 알고 있소. 강민철의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쩌란 말이오? 수진이랑 현우를 그 지옥으로 다시 데려갈 순 없소. 영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편이라는 거 알아요. 밤에 둘이 서재에서 뭔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강민철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소? 엄마가 딸의 변화를 어떻게 몰라요. 수진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애가 평양 돌아가기 싫어한다는 것도, 여기서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는 강민철이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당신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오? 어머니가 바보인 줄 알아요? 딸아이가 화장하는 시간이 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주말마다 친구 만난다고 나가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당신과 수진이는 나를 빼놓고 둘이서만 결정하고 있잖아요. 강민철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손 잡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소? 진짜 속마음을 들려주시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평양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오.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미래를 선택하고 싶소. 과거가 아니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당신 부모님이 수용소에서 얼어 죽고 내 부모님이 굶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철은 다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영희는 침실 문을 잠갔고 USB는 그녀가 가져갔습니다. 강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 증거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대사관에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간직만 하고 있을 것인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평양의 부모님과 카라카스의 아이들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철은 대사관 업무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영희가 가져간 USB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같은 페이지를 10분째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 되십니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강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박철수가 자신을 피하던 것을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연락이 석연치 않았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볼까? 대사관에서 좀 떨어진 곳이 좋겠습니다. 엘파라이소 지구에 조용한 카페 하나 알고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 강민철은 카라카스 북쪽 엘파라이소 지구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구석 테이블에 박철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민철을 보자 일어서서 주변을 살폈고 강민철이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관 근처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해서요. 무슨 일인가? 자네가 나를 피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부르니 궁금하네. 박철수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강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며칠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형님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형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해보게. 박철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서영이 동무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형수님은 보위부에서 파견된 감시원입니다. 강민철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형수님은 형님이 외교관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이미 보위부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형님과의 결혼도 처음부터 임무였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테이블에 덜컹거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증거라도 있나? 박철수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빼낸 겁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봉투를 강민철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영희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서영이 보위부 해외정보국 소속 특수훈련 이수연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해외 파견 감시원 자격 취득 담당 대상 강민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영희가 받은 훈련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전 기법, 정보 수집 방법, 암호 통신, 그리고 장기 잠복 요원 양성 과정. 강민철은 그 문서들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 영희는 이미 이 모든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강민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대사관에 돌았고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우연히 이 서류를 보게 됐어요. 형수님 관련 파일이었는데 거기에 형님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강민철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영희와 자신의 첫 만남도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상과의 우연한 만남 연출 성공, 대상의 호감 확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문화회관에서 영희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가 우산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그날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5년이요, 15년. 강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철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형수님이 형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나요? 그래도 처음이 거짓이었다면 그 다음도 믿을 수 있겠나? 강민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내 서재를 뒤지고 있더군. USB에 내가 미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어.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럼 이미 형님의 망명 계획이 평양에 보고됐을지도 몰라요. 형수님이 감시원이라면 당연히 보고했을 겁니다. 아니, 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형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네. 부모님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았어.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것도 연기일 수 있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형님을 안심시키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강민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영희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 연기였을까요? 수진이를 낳던 날 산부인과 병실에서 흘렸던 눈물,
현우의 첫걸음을 보고 기뻐하던 미소, 그 모든 것이 임무의 일부였을까요? 형님,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박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망명 계획이 노출됐다면 곧 본부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그 전에 탈출하셔야 해요. 자네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나? 자네도 보위부 사람인가?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저도 보위부 소속이에요. 하지만 형님처럼 저도 이 생활이 지겨워요. 형님이 먼저 성공하면 저도 따라갈 생각이에요. 강민철은 놀라서 박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도? 네. 우리 모두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형님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도 희망이 될 테니까요. 강민철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나? 네, 형님께 드리려고 복사한 겁니다. 혹시 모를 증거로 쓰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카라카스의 거리는 퇴근 시간을 앞두고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강민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탄생,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옆에 있던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민철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왔고 거실에서는 현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강민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영희가 썰고 있는 채소, 현우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 거실 소파에 걸쳐진 수진이의 교복, 모든 것이 마치 무대 위의 소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셨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강민철은 이제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늦으셨네요. 대사관에 일이 좀 있었소. 강민철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철수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건넨 충격적인 서류들에 대해 영희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현우는 밥만 빠르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강민철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미국 대사관 담당자로부터 온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철 씨,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출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사흘 후였습니다. 강민철은 달력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가족 4명 모두 동행 가능한 건 맞습니까?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4분 모두 가능합니다. 강민철은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4명이라고 썼지만 영희가 과연 함께 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희는 이미 평양의 모든 것을 보고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철은 수진이와 현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수진이의 방에 모였습니다. 강민철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출발한다. 절대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내가 따로 설득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짐만 조용히 준비해. 최소한으로만 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엄마가 안 가면 어떡해요? 강민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너희들만이라도 준비해야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가 우리를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강민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서류가 진짜라면 영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신고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하게 굳어갔습니다. 강민철과 영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몇 장, 소중한 물건 몇 개, 옷 몇 벌. 평생을 함께할 것들을 가방 하나에 담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강민철이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살며시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수진이도 학교 잘 다니고 현우도 건강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내년쯤이면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강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년에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희는 정말 망명 계획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제가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영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 곧 헤어질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흐느끼는 듯한 떨림. 그것이 연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보여준 서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강민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내일이면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올 것이고 그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희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만 데리고 떠날 것인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누구요? 접니다.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강민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먼저 대화를 청한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얘기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도 될까요? 강민철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강민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달력과 펜 그리고 닫힌 노트북만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금요일 새벽에 떠나려는 거 알고 있어요. 강민철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아이들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어요. 수진이랑 현우가 짐 싸는 소리도 들렸고요. 영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만 빼놓고 다들 준비하고 있더군요. 강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결정했어요. 우리 얘기해야 할 게 많아요. 진짜 얘기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강민철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탈출을 하루 앞둔 이 밤, 1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 밖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박철수를 만나고 온 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뭘 보여줬는지도 짐작이 가요. 아마 내 인사 기록이었겠죠? 강민철은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박철수도 보이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접근한 것도 임무였어요. 당신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보여줘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까지 계산된 거예요.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가 보여준 서류, 그건 진짜예요. 나는 보이부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맞아요. 강민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오?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만난 것도 당신이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석 달 전부터 보이부에서 당신의 동선을 파악했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취미, 성격까지 다 조사했어요. 그날 우산을 잃어버린 척한 것도 대본이 있었어요. 강민철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문화회관 계단에서 우산을 들고 난처해하던 영희의 모습,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 수줍은 미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소?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수많은 외교관 중에서 왜 나를 골랐소? 당신이 외교부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기 때문이에요. 해외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앞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은 당신 같은 사람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두고 싶어 했죠. 강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거요? 그것도 임무였소? 영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완벽한 외교관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요? 영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철이 며칠 전 서재에서 봤던 그 USB가 아니라 종이로 된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내가 10년 동안 당신에 대해 쓴 보고서들이에요. 강민철은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손으로 쓴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각각의 보고서에는 강민철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대상 강민철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하며 사상적 동요가 전혀 없음. 업무 수행 태도가 모범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음. 강민철이 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날짜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처음으로 망명을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건 거짓 보고서요. 강민철이 다른 보고서들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나는 이미 망명을 생각하고 있었소. 당신도 눈치챘을 텐데 여기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소. 알고 있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미국 관련 뉴스를 유난히 많이 보는 것도, 아이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다 봤어요. 하지만 나는 평양에 거짓 보고를 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강민철은 보고서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10년치의 보고서, 그 안에는 강민철을 감싸는 거짓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도, 이상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영희는 모두 문제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랬소?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임무는 나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거였잖소. 왜 거짓 보고를 했소?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 기억하세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울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강민철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병원 산부인과 영희가 진통에 신음하는 동안 그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그것이 임무였다면 영희는 얼마나 뛰어난 배우였던 걸까요? 그때부터 혼란스러웠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임무인지 진심인지 나도 구분이 안 됐어요. 수진이를 키우고 현우를 낳고 당신과 함께 웃고 울면서 나는 점점 보이부 요원이 아니라 진짜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평양에 거짓 보고를 하면서라도. 지난달에 본부에서 새 지령이 왔다고 했지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망명 계획을 확인하고 즉시 보고하라는 지령이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당신의 컴퓨터를 해킹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 서재에서 USB를 복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미 평양에 보고했단 말이요? 아니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 보고를 했어요. 당신이 충성스럽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본부에서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철수를 보낸 거예요. 나를 시험하려고. 강민철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에게 영희의 신분을 폭로한 것도, 서류를 보여준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 영희의 진짜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느 편이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평양이요? 아니면 나요? 영희는 강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강민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요? 당신 부모님, 제 부모님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딸이 곧 돌아온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강민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지. 하지만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수진이와 현우는 어떻게 되겠소? 당에서 시키는 대로 살고 결혼 상대도 정해지고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고 아이들을 선택하면 부모님이 죽어요. 이게 무슨 선택이에요? 강민철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요? 진심을 말해주시오. 영희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거요. 어디서든 자유롭게. 아이들이 웃고 우리가 평범하게 늙어가는 거요. 그럼 함께 가시오. 강민철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넷이 함께 떠나시오. 영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강민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양에서 보이부 특별 요원들이 오늘 저녁 카라카스에 도착했어요. 내일 새벽 대사관 전체 인원 점검이 예정돼 있어요. 형님을 체포하려는 겁니다. 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일 새벽이라니, 그럼 출발 계획이 취소되는 거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1시간 안에 차를 보낸대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강민철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떠나야 하오. 1시간 안에.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전화를 끊자마자 서재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현우야, 지금 당장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고 아이들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나왔고 현우도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 1시간 안에 준비해야 해.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방 하나씩만 챙겨. 빨리 움직여.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시간이요? 그럼 지금 바로요? 그래. 평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 우리를 체포하러 온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현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강민철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지켜줄게.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해.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영희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민철은 서재로 돌아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여권, 은행 계좌 정보, 미국 대사관 연락처가 적힌 메모, 그리고 영희가 건넨 10년치 거짓 보고서들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희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군복을 입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영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첩에서 부모님 사진 한 장만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아이들을 선택했어요. 부모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이 집,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거실, 현우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렸던 침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옷과 사진 몇 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와 찍은 사진들, 베네수엘라 친구들과의 사진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카를로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떠나야 해. 나를 잊지 말아줘. 답장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평양 친구들이 보낸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베네수엘라에서 산 축구공 하나를 망설이다가 결국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강민철이 거실에 가족을 모았습니다. 4개의 가방이 현관에 놓였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야.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 수진이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10년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현우가 소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소파에서 매일 TV 봤는데. 영희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기서 아침 만들었지. 당신들 도시락도 싸주고. 강민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거요. 그때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이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다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국 영사관 요원이었습니다. 왔어. 지금 나가자.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영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그녀는 거실 선반으로 가서 작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년 전 카라카스 공원에서 찍은 사진,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영희는 그 액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해요.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증거니까.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라카스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면 긴장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SUV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철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 영사관 소속 존슨입니다. 빨리 차에 타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고 수진이와 현우가 먼저 탔습니다. 영희가 차에 타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 소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민철이 마지막으로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운전석에는 무장한 경호원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 존슨이 탔습니다. 공항까지 약 40분 걸립니다. 최대한 조용히 이동하겠습니다. 존슨이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숙소가 점점 멀어졌고 카라카스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고 현우는 아버지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는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부모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민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무사히 공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이부 요원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차는 카라카스의 중심가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만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존슨이 백미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따라옵니다. 강민철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0m쯤 뒤에 검은색 세단 2대가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 같았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입니다. 존슨이 말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SUV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차들이 우리 잡으러 온 거예요? 강민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미국 영사관 차에 있어. 그들이 함부로 못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뒤 차량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0m, 30m. 이제 뒷유리로 상대 차량의 전조등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영희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차에 박철수도 타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도 보이부 요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를 쫓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따라오기로 했어요. 강민철은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보이부 요원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뒤 차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20m. 곧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존슨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본부, 여기 존슨입니다. 추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게이트에 우리 직원들 대기 중. 거기까지만 버티세요. 고속도로 저 앞에 공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km.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뒤 차량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민철은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고개 숙여.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 들지 마. 차량 2대의 추격전이 카라카스의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도망과 그것을 막으려는 추격. 공항 게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차창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항 5km, 3km. 운전기사는 악셀을 끝까지 밟았고 엔진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뒤따르는 북한 대사관 차량들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차선을 바꿔가며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한 대가 왼쪽 차선으로 붙어서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그 차의 창문을 보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대사관 보이부 책임자 한성호였습니다. 그는 강민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차창 너머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차가 옆으로 붙고 있습니다. 존슨이 외쳤습니다. 충돌 시도할 수 있어요. 운전기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고 SUV가 갓길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북한 차량이 다시 중앙으로 붙어왔습니다. 두 차량 사이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어. 절대 창문 쪽 보지 마. 수진이와 현우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몸을 떨고 있었고 현우는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북한 차량이 바짝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 박철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항 1km. 존슨이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고속도로 출구가 나타났습니다. 공항 방향을 가리키는 큰 표지판이 보였고 그 아래로 분기점이 펼쳐졌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출구로 진입했고 뒤따르던 북한 차량들도 똑같이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공항 게이트가 저 앞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미국 영사관 직원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량 옆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베네수엘라 공항 보안 요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존슨이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열어주세요. SUV가 게이트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차 안의 가족들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존슨이 먼저 뛰어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강민철이 먼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수진이가 내리고 현우가 내렸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북한 차량 2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보이부 요원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한성우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강민철을 향해 걸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민철 동무, 거기 서시오. 당신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요.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재빨리 강민철 가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인간 방패처럼 가족 주위를 둘러싸고 북한 요원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존슨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미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당신들은 이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한성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요. 우리가 데려갈 권리가 있소. 여기는 북한 영토가 아닙니다.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시면 베네수엘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공항 보안 요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그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민철 동무. 한성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망명하면 평양의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소? 당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수의 부모님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요. 평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실 거란 말이요. 강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소. 일시적인 혼란이었다고 보고하겠소. 가족들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가시오. 수진이가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꽉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한성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성우 동무, 나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소. 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고 싶소. 자유. 한성우가 비웃었습니다. 미제의 노예가 되는 게 자유요? 조국을 배신하고 얻는 게 자유란 말이요? 그 순간 뒤에 있던 차 한 대에서 박철수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한성우를 향해 달려오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망명 신청합니다. 박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한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철수, 내 이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국 직원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존슨이 그를 받아들이며 한성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도 미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북한 요원 3명이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동료가 배신한 것입니다. 한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박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형님, 박철수가 강민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공하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강민철은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존슨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해요. 미국 직원들이 강민철 가족과 박철수를 에워싸고 공항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우가 앞을 막으려 했지만 베네수엘라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한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강민철 가족이 공항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평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입니까? 한성우입니다. 강민철 일가가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박철수도 함께 배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 정보를 모두 수집하시오. 즉시 조치할 것이오. 한성우는 전화를 끊고 공항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강민철과 그의 가족은 자유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은 그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 안쪽 강민철 가족은 미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에 품은 부모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철도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진이와 현우의 손을 꽉 잡고 영희와 함께, 박철수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출국장 창밖으로 카라카스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온 그들에게 이제 진짜 자유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으로 향하는 비행기. 강민철은 가족들과 함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과거가 있었고 앞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 뒤편이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수진이가 앉았고 그 옆에 현우, 그리고 통로 쪽에 강민철과 영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몇 줄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은 아직 승객이 많지 않았고 새벽 첫 비행이라 그런지 조용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짐칸을 정리하고 있었고 기내 방송이 스페인어로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철은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저 멀리 터미널 건물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성우와 보이부 요원들이 저 어딘가에서 이 비행기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세우려고 할까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괜찮소? 영희는 눈을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선택했으니까 견뎌야죠.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그와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고 떠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빠, 미국 가면 영어 못해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떡해요? 강민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아빠도 영어 잘 못하지만 같이 배우자. 평양 친구들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 하지만 미국에서 새 친구들 사귀게 될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민철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석을 원위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 방송이 끝나고 영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는 느린 속도였지만 강민철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카라카스 공항의 불빛들이 지나갔고 터미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비행기가 잠시 멈췄고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이륙만 하면 됐습니다. 이륙만 하면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굉음처럼 커졌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기체가 떨렸고 좌석이 뒤로 밀렸습니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땅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 강민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카라카스, 15년을 함께한 북한 외교관 생활, 그리고 평양에 남겨둔 부모님, 모든 것이 저 아래 땅에 남겨지고 이제 그들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요?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하셨던 말씀, 곧 보자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소. 부모님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요. 이해해 주실까요? 딸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을요? 강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택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지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현우도 창밖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와,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적응할 것입니다. 젊으니까, 유연하니까. 하지만 그와 영희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도달했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뒤에서 일어나 강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견디고 있네. 자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혼자였으면 평생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협조하려고요. 북한 외교관 활동에 대해 증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형님도 그러실 거죠? 그래야겠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일 테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카라카스가 있었고 더 멀리 평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할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강민철 가족은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전용 창구였습니다. 미국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망명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민철이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사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수진이와 현우는 지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영희는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임시 체류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3개월간 임시 거주가 허가됩니다. 그동안 정식 망명 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통과되면 영구 거주권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리입니다. 여러분의 정착을 도울 담당자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차에 태우고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정부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거처였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가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 영어 교육도 시작하실 겁니다. 가족들은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다 영어 쓰죠? 그래, 우리도 빨리 배워야지. 제시카가 떠나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강민철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망도 끝났고 추격도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 빵, 계란, 야채.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가족의 저녁을 챙기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자유의 땅에서 먹는 첫 식사였습니다. 강민철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힘들겠지만 견뎌야 한다고.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버지니아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났고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초록빛 잎사귀를 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매일 아침 영어 수업을 들으러 정착지원센터에 갔고 오후에는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외교관 활동에 대한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고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제재 회피 수법을 폭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탈북민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 가족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ESL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를로스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의 한 대학에 다니게 될 것이고 수진이는 그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어에 재능이 있었는지 영어를 빨리 배웠고 석 달 만에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축구팀에도 들어갔고 주말마다 경기를 뛰었습니다. 평양 친구들이 그립기는 했지만 이곳에서도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같은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국무부의 동아시아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고 강민철과 자주 만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를 공유한 동료이자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민철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고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점심시간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미국 와서 먹는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여기 김치는 한국 마트에서 사온 거야. 직접 담그고 싶은데 아직 여유가 없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현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철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의 밝아진 표정, 현우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영희의 조용한 미소. 석 달 전 공항에서 도망치던 그날에 비하면 모두 많이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망명 이후 한 달쯤 지나서 영희는 제3자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집안의 노부모들이 자식들의 배신 때문에 지옥 같은 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라카스를 떠나올 때 가져온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강민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도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강민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부모님께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겠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파요. 나도 그래요.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 거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수진이와 현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두 아이는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적응한 것을 보면 젊음의 회복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철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상원 청문회 자료 요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외교관들의 범죄 활동, 그리고 해외 공간의 감시 체제에 대한 증언 요청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지니아의 봄밤이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따스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증언자가 되겠다. 강민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현우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현우가 발음을 틀려서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영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식구가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평범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희생으로, 고향의 상실로, 평생 짊어질 죄책감으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단 한순간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자유롭게 웃고 현우가 두려움 없이 뛰어놀고 영희가 감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하늘에서도 같은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소의 어둠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저 별을 보며 자식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강민철은 창밖의 별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영희도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울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녀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고 각자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영어 수업과 청문회 준비가 있었고 영희는 봉사활동이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은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밤은 깊어갔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밤, 그 밤하늘 아래 네 식구가 평화롭게 잠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민철 가족은 부모님을, 고향을,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틀린 선택이었는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에서 살기를 거부했고 아이들에게 진짜 삶을 물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